안녕하세요.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DSLR 작품 사진반을 가르치는 이성준 강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19세기 사진술의 발명에서부터 20세기 코닥이 가져온 카메라의 대중화까지 카메라의 기술적 발전을 시대순으로 살펴보았죠. 오늘은 20세기 카메라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분류하면 대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 이렇게 필름 사이즈를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대부분의 입문용 사진책에도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발전할수록 꼭 화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 보셨듯이 다게레오 타입조차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죠. 19세기 카메라 역사는 화질과 속도,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화질은 카메라 내부 구조적으로는 두 가지에게서 영향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메커니즘과는 또 별도로 다른 렌즈의 성능이에요. 이 렌즈는 21세기 오늘날까지 계속 더 좋아지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화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필름의 크기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크기와 화질과의 관계와도 비슷한데요. 풀프레임이 크롭바디보다 화질이 좋다고들 보통 하잖아요. 그것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크기가 다른 센서를 가진 두 개의 카메라가 있고 이것을 찍어서 같은 사이즈로 출력을 했다면 센서의 크기가 작은 카메라일수록 하나의 픽셀, 즉 점의 크기가 더 많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필름 시대에도 같았습니다. 코닥과 같은 필름 회사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필름을 생산했습니다. 코닥의 브라우니 카메라에 들어가서 브라우니 필름이라고도 부르는 필름의 규격은 폭이 6cm입니다. 이 세로 폭은 6cm로 고정인데요. 카메라에 따라서 6의 정사각형 형태가 있고 67이나 68 혹은 69 비율의 직사각형 형태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필름을 쓰는 카메라를 중형으로 분류합니다. 이것보다 큰 대형 필름에 비해서는 화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35mm 소형 카메라에 비하면 더 선명하고 좋은 개조를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쓰는 35mm 필름은 필름의 세로폭이 3.5cm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영화용으로도 쓰이는 필름인데 세로가 24, 가로가 36mm의 2:3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5mm 필름을 쓰는 카메라를 소형 카메라로 분류하는데요. 필름이 작아서 카메라가 작아진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만 화질은 중형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친 느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장면을 두 개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한번 필름 크기에서 오는 화질의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같은 장면을 중형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것입니다. 하나는 후지의 GW 시리즈고 하나는 라이카의 미니룩스입니다. 이 후지의 GW 시리즈는 중형 카메라에선 잘 안 쓰는 6:9 비율인데요. 소형 35mm 필름의 비율과 동일한 2:3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이긴 하지만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라이카의 미니룩스입니다. 이 사진은 하나의 나무를 두고 35mm 포맷의 소형 카메라와 6:9 포맷의 중형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각각 촬영한 사진입니다. 필름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모델을 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것이 소형 카메라이고 어느 것이 중형 카메라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죠. 그렇다면 두 사진의 같은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디테일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왼쪽이
35mm 라이카 미니룩스로 찍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후지 필름의 GW690으로 찍은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렌즈가 아니기 때문에 렌즈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필름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선명함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보는 이에 따라서 선명한 화질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큰 필름을 사용하는 큰 카메라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35mm 필름만을 쭉 사용하다가 본인이 늘 찍던 대상을 중형 필름으로 사용해서 찍는다면 그 차이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카메라의 발전은 화질이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촬영하기가 더 편리해졌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21세기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카메라 신제품은 화질도 개선되지만 20세기에는 모두 필름으로 찍었죠. 화질을 결정하는 필름의 감도와 규격은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코닥과 같은 필름 회사의 능력이지 카메라 회사의 능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카메라 성능의 포인트는 찍은 후에 화질과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찍기 이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주로 어떻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더 빨리 초점을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 촬영에 집중할 때 찍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인더입니다. 눈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를 본다는 것은 파인더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 셔터를 눌러서 마치 시간을 정지하듯이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카메라의 발전은 주로 카메라 파인더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그 파인더의 발전은 이러한 반사식, 줄여서 SLR 방식과 레인지 파인더 방식, 줄여서 RF 방식 이렇게 나눠져서 따로따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의 카메라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더 컸습니다. 사진 찍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면 카메라가 잘 안 팔리겠죠. 일단 코닥이 아마추어 사진에 물꼬를 텄는데요. 그 이후에는 여러 회사들이 좀 더 튼튼하고 아름답고 또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 개발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아마추어 사진 시장에 발맞추어서 1884년에 발행한 영국의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라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대단한 것이 이 잡지는 아직도 발행 중입니다. 올해로 창간 136년이나 되었는데요. 초창기 사진의 표지를 보면은 아마추어 사진의 주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행, 아기, 동물, 성장하는 아이들 이렇게 오늘날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사진들은 제가 구글에서 1920년대의 카메라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박스형 카메라도 몇 개 보이지만 대부분 벨로우즈를 쓰는 폴딩형 카메라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죠. 이런 폴딩형 카메라는 접었을 때 렌즈가 바디 속으로 접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휴대하기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쓰는 대형 필름을 쓰는 카메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폴딩형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벨로우즈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이러한 폴딩형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망원이나 광각 렌즈의 사진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파인더가 무척 작은 데다가 초점을 정교하게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찍히는 화면의 화각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찍고 있지만
어디까지 사진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접히는 폴딩형 카메라는 상업적인 사진으로는 촬영하기에 매우 부적절했죠. 1928년에 출시된 최초의 롤라이플렉스의 오리지널 모델은 벨로우즈 형식의 폴딩형 카메라와 다른 방식의 이안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TLR 카메라라고도 하는데요. 트윈 렌즈 리플렉스죠. 우선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는 카메라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안, 즉 두 개의 눈이라는 뜻이죠. 트윈 렌즈를 이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렌즈가 두 개란 뜻이고 리플렉스, 반사식이란 말은 안에 거울이 내장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허리 정도의 높이에서 이런 구조다 보니 멀리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찍으려고 할수록 보이는 것과 찍히는 것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시차라고 합니다. 파인더에 보이는 각도와 실제 찍히는 각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롤라이플렉스로 꽃이나 작은 곤충을 찍는 접사 사진이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롤라이플렉스는 폴딩형 카메라들의 파인더가 초점 맞추는 거에 불과해서 찍히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에 비해 훨씬 밝고 선명한 파인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외에서도 가볍게 찍을 수 있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면서 두 개의 렌즈를 쓰기 때문에 거울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뒤에 나올 이안 반사식, 즉 SLR 카메라는 움직이는 거울 때문에 생기는 핸드블러, 즉 흔들림 현상에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이 롤라이플렉스는 1960년대까지 아마추어 사진가들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나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찍히는 화면과 보는 화면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화각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앞선 폴딩형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러한 반사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저도 몇 개의 모델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66의 정방형 포맷에 핸드블러가 적고 또 셔터를 누를 때의 느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기에 클래식하고 또 예쁘잖아요. 다만 좌우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촬영할 때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판매가 워낙 많았던 만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클래식 카메라를 수리하는 곳이 서울에만 해도 몇 군데가 있고 비싸지만 필름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현상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적지만은 충무로 등지에서 여전히 영업 중이죠. 롤라이플렉스의 또 다른 단점은 렌즈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창과 찍는 창 혹은 뷰잉 렌즈와 테이킹 렌즈의 초점 거리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롤라이플렉스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광각 전용 카메라 그리고 망원 전용 카메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안 반사식 카메라는 몇몇 단점에도 불구하고 밝은 파인더와 사용하기에 간단한 장점을 등에 업고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에 소비에트의 루비텔, 일본의 야시카 플렉스, 탑코 플렉스, 마미야 플렉스 등의 이안 반사식 모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미야 플렉스는 렌즈 두 개를 쌍으로 묶어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유명한 미국의 대표적 여성 사진가였던 다이안 아버스는 마미야 플렉스를 통해서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무거운 카메라를 목에 걸었는데 플래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죠.
중형의 포맷을 유지하면서도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메라 시스템을 내놓은 회사는 스웨덴의 하셀블러드입니다. 하셀블러드는 1948년에 첫 번째 카메라인 1600F를 출시했는데요. 롤라이플렉스의 첫 모델이 나온 지 20년이 지나서죠. 그런데 20세기의 상업 사진을 주름 잡은 것은 롤라이플렉스가 아니라 하셀블러드였습니다. 그리고 롤라이플렉스도 뒤늦게 1966년에서야 이란 반사식 카메라인 SL66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하셀블러드에 없는 접사 기능이나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가 되는 등 연구를 꽤 많이 한 모델인데요. 하셀블러드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후기 모델을 써봤는데요. 하셀블러드에 비해서 크고 무겁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필름을 감는 과정에서 셔터가 엉켜서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하셀블러드가 상업사진뿐만 아니라 중형 카메라 시장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TLR, 즉 이안 반사식이 아닌 SLR, 이란 반사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SLR은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로서 정확한 표현은 이란 반사식으로 씁니다만 최근에는 그보다 SLR이란 단어가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카메라에 싱글 렌즈, 즉 1안이란 말이 굳이 들어간 것이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카메라의 렌즈는 당연히 하나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2안 반사식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1안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렉스란 말은 카메라 안에 기울어진 거울이 있다는 뜻이죠. 이게 빛을 90도로 반사시켜서 파인더로 보내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롤라이플렉스와 달리 하셀블러드는 하나의 렌즈로 보는 기능과 찍는 기능을 다 하려다 보니까 촬영할 때는 거울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면 안 되겠죠. 찍는 순간에는 거울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인더를 스크린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찍는 순간에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블랙아웃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찍을 때 또한 철컥거리는 등 핸드블러가 심해서 삼각대가 없이는 찍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나 전문가들은 조명을 쓰거나 삼각대를 꼭 쓰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두 카메라는 66 필름을 쓰는 중형 포맷이라는 공통점과 그리고 모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웨이스트 레벨을 기반으로 한 카메라인데요. 별도의 파인더를 통해서 아이 레벨로 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사진처럼 환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러한 SLR 방식은 TLR 방식과 달리 어떤 렌즈를 쓰더라도 찍히는 각도와 가장 가깝게 미리 파인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셀블러드는 그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렌즈를 개발하고 라인업에 추가해 나가게 된 거죠. 이런 렌즈 교환식 SLR 카메라의 장점을 과거의 이안 반사식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밀리게 되었죠. 그런 이유로 하셀블러드 카메라는 20세기 상업사진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디지털 시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바디와 필름 매거진이 또한 분리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필름 매거진을 분리하고 디지털 센서가 달린 디지털 팩으로 교환해서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셀블러드는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촬영에 필요한 액세서리까지 풍부해서 프로 사진가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에게까지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70주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하셀블러드가 2016년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경이적인 화소였던 최초의 1억 화소 카메라인 H6D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두 번째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인 X1D2를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1968년에는 아폴로 7호에 실려가지고 우주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주에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롤라이플렉스와 하셀블러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두 카메라는 모두 훌륭한 카메라이지만 중형의 필름을 쓰기 때문에 크기를 더 작게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두 카메라는 완전 초보자가 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전문가용 카메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추어 대중이 쉽게 찍을 수 있으면서 중형이 아니라 소형 35mm 필름을 쓰는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있었겠죠. 35mm 필름을 쓰면서 SLR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 회사는 독일의 이하게라는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없어진 회사라서 그렇죠. 이하게는 하셀블러드보다 좀 더 먼저 이미 1933년에 키네 엑작타라는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세계 최초의 SLR 카메라입니다. 다만 오늘날의 SLR 카메라와 달리 파인더가 달린 펜타프리즘이 개발되기 전이라 이하게 모델은 하셀블러드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찍는 웨이스트 레벨 촬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형 35mm 포맷의 필름을 쓰기 때문에 하셀블러드나 롤라이플렉스에 비하면 카메라가 작고 또 렌즈를 교환하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할 때 좌우가 반전이 되어서 촬영이 오늘날처럼 편하지는 않았죠. 프리즘이 없다면 이렇게 좌우가 반전되어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펜타프리즘이 없는 상태의 카메라입니다. 남성이 들고 있는 책 제목을 보시면 엘 호빗이 좌우로 반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펜타프리즘이 없는 SLR이나 TLR 카메라는 렌즈 교환의 자유로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과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구도를 빨리 잡기 어렵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초로 해결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SLR 방식의 원형을 최초로 만든 회사는 콘탁스입니다. 콘탁스는 1949년에 콘탁스 S를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진정한 1안 반사식 카메라의 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콘탁스라는 회사는 원래 독일 회사인데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쿄세라로 넘어가게 되어서 지금은 일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칼자이즈 회사에서 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콘탁스 S가 SLR 카메라를 한 걸음 진보하게 한 것은 이 스크린 위에 오각형의 프리즘을 얹었기 때문인데요. 촬영 시 요즘처럼 카메라를 얼굴 눈앞에 붙일 수 없고 좌우가 반전되는 문제들을 이 프리즘으로 해결한 거죠. 이 프리즘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을 이렇게 90도로 돌리면서 다시 좌우를 반전시켜서 내보냄으로써 허리 위치에서 찍는 웨이스트 레벨이 아니라 들고 눈에 대고 찍는 아이 레벨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어떤 렌즈로 교환하더라도 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찍히는 그런 카메라가 완성된 것이죠. TLR이나 SLR 혹은 뒤에 나오는 렌즈 파인더 방식 카메라를 모두 최초로 개발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늘날까지 SLR 카메라를 주도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죠. 콘탁스 S가 선보인 지 10년 후인
1959년에 니콘이 역사적인 SLR 카메라 시리즈의 첫 시작인 니콘 F를 개발했습니다. 니콘은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SLR 카메라 이름 앞에 F를 붙였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니콘의 첫 번째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이전에 이미 라이카의 M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S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이카의 M 시스템과 시장에서 경쟁이 잘 안됐기 때문에 SLR 카메라에 니콘은 집중합니다. 니콘의 F 시리즈는 견고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교환 가능한 렌즈가 매우 폭넓었고 또 촬영에 필요한 모터 드라이브, 플래시, 접사도구, 포커싱 스크린, 후드, 필터, 케이블 릴리즈 등등 다양한 액세서리의 전체 제품군을 함께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사진에서부터 과학 사진, 스포츠 사진 등등 표현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자들이 니콘 카메라를 메고 다니는 것은 당연한 장면이 되었죠. 이후에 니콘은 1970년대가 되어서 F2를 개발하고 1980년에는 F3를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 니콘 F3는 이후에 오토포커스 자동 초점 렌즈가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 사진 전문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SLR 카메라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통 1980년대에 최고의 35mm 전문가용 SLR 카메라라고 하면 캐논의 UF1과 더불어서 이 니콘의 F3를 꼽는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디자인을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맡으면서 핸드 그립 쪽에 붉은 선이 들어가는데 이후에 오늘날까지 SLR 카메라에서도 니콘은 그 디자인을 계승합니다. 니콘 F 시리즈는 다 모두가 다르면서도 하나하나 개성이 있고 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니콘은 전문가용 F 모델을 8년에 한 번씩 다음 모델을 규칙적으로 발표하는데요. 88년에는 F4, 그리고 96년에는 F5, 그리고 2004년에는 F6를 발매합니다. 2004년 당시에 이런 SLR 필름 카메라를 만든 회사는 니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SLR 방식은 니콘밖에 없었고요. RF 방식은 보이틀랜드라는 회사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F6가 마지막 필름 SLR 카메라이죠. 19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가 되어서는 일본의 니콘 외에도 캐논, 펜닥스, 미놀타, 올림푸스와 독일의 라이카 등에서 전문가용 모델을 경쟁적으로 발매하는 등 SLR 카메라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서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파인더의 시야율, 즉 찍히는 화각에서 잘리는 게 없이 그대로 볼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이 100%에 가까운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매우 높은 것, 예를 들어서 8000분의 1초 정도를 말하고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구조 등의 조건을 갖춘 카메라를 말합니다. 20세기 카메라 시장을 주도한 것은 SLR 카메라가 분명한데요. SLR 카메라와는 또 다른 길을 간 카메라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레인지 파인더 방식인데요. 그럼 이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계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20세기 초반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레인지 파인더가 없던 시절에는 대형 카메라나 혹은 롤라이플렉스 같은 중형 카메라가 아니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35mm 필름을 쓰는 작은 카메라면서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요구가 SLR 방식 이전에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를 먼저 탄생시켰습니다. 거리계 연동식이라고도 부르는 이 레인지 파인더 방식은 일반 반사식 카메라와는 파인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과 같이
세 군데 창문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파인더 상에서 합쳐져 보이는데요. 보는 창, 화각을 정하는 창,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창이 따로 있고요. 이 창을 통해서 들어온 빛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보이게 되죠. 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를 최초로 만든 회사는 재밌게도 앞에서 최초의 펜타프리즘이 달린 SLR 카메라를 만든 콘탁스입니다. 이 콘탁스 S를 발매한 게 1948년이니까 그 전에 이미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를 이미 완성한 것이죠. 그런데 렌지 파인더 방식의 완성은 라이카가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렌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인 라이카의 최초 모델이 발매된 것은 1914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모델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없었네요. 라이카에서 걸개가 달린 라이카 1을 발매한 것은 콘탁스 1이 발매되기 7년 전이었던 1927년이었지만 이 거리개라는 게 카메라랑 분리된 도구로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위에 끼워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 값을 렌즈에다가 다시 조정해서 초점을 맞추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눈으로 사물과의 거리에 대한 감각이 숙달이 되면 아마 거리계가 필요 없이 이런 파인더만 보고도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카메라는 라이카 2, 3, 3C, 3F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나중에 3F 모델에 와서는 50mm 정도의 표준 화각에 고정된 파인더와 렌지 파인더가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완성됩니다. 이 라이카 3 시리즈는 한 손에 들어오는 당시로서는 아주 작은 카메라였는데요. 저도 몇 개의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렌지 파인더로 초점을 맞출 수는 있는데 파인더로 찍히는 화면 전체가 한눈에 진짜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작아서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잘 되고 현대 이렇게 오버홀된 라이카 카메라는 작동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찍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또 외관이 클래식하고 예쁜데다가 사진도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 그런 카메라인데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라이카의 이런 3 시리즈는 3G를 마지막으로 구조를 바꾸게 되는데요. 마운트 자체를 더 크게 하고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렌지 파인더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라이카 M3고 매우 역사적인 카메라입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최고의 카메라 10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위가 라이카 M3입니다. 무슨 F6 니콘의 그런 것보다 M3가 1등이에요. 이 마운트는 이전의 마운트를 버리고 좀 더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M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마운트를 스크류 마운트라고 부르죠. M3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카메라에 비해서 가장 밝고 커다란 파인더를 가진 렌지 파인더 카메라였죠. 기본 파인더는 50mm 화각이 맞춰져 있고 90mm와 135mm의 렌즈로 바꾸었을 때 파인더 내에서 보이는 화각을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SLR 방식이 아니면서도 찍히는 화각을 한 화면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은 당시에서는 무척 앞서 나가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라이카는 M3를 시작으로 35mm 파인더를 내장한 M2 그리고 M4를 선보이고요. M5를 거쳐서 TTL 전자식 노출계가 들어간 M6를 1984년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M6 이전 모델은 노출계가 없었다는 뜻이죠. 촬영하려면 노출계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그 값을 셔터, 조리개 이렇게 해서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이카 M 시리즈는 2020년에 M10R 모델이 출시될 만큼 아직도 인기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 라이카 계보도에서 보시듯이 이 라이카는 M 시리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SLR 방식의 R 시리즈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SLR 시장에서는 니콘과 캐논과 같은 그런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M 시리즈만큼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사식이 아닌 이상 가까운 거리의 피사체를 찍으려면 시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고 화각을 보여주는 프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SLR 방식만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인더 내에서 보여주는 프레임이 초광각에서 초망원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없고 최대 광각이 28mm이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초점 거리의 광각 렌즈를 사용하려면 외부에 파인더를 달아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카 M 시리즈는 바디 내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바디가 SLR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슬림한 구조가 가능하고 비록 또 오토포커스도 안되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빨리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스냅 사진에 최적화된 카메라로 매우 사랑받는 시리즈죠. 하지만 그것도 20세기 필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0세기의 카메라에서 서로 다르면서도 각각 정립된 방식인 SLR 방식과 렌즈 파인더 방식 카메라의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SLR 방식 카메라의 특징은 시차가 없어서 보이는 화면의 화각 그대로 찍을 수가 있죠.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찍는 순간에 거울이 올라가서 파인더를 가리기 때문에 블랙아웃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면 그 긴 시간 동안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점인데요. 미러 쇼크 때문에 블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SLR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게 삼각대를 쓰는 것이 가장 좋고요. 느린 셔터 스피드를 안 쓰는 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그리고 거울 때문에 크기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렌즈 파인더 방식 카메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차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멀리 있는 풍경을 찍을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이는 창과 찍히는 창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를 쓸 수가 없는데요. 라이카와 같은 렌즈 파인더 방식은 50mm와 35mm 그 두 정도의 화각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mm, 21mm, 16mm, 15mm 이런 렌즈를 쓰려면 외부에 파인더를 별도로 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각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각이 좁아지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라이카에서는 135mm까지 렌즈가 나오긴 하지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장점이 특히 느린 셔터 스피드로 찍는 촬영할 때 촬영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미러 쇼크로 인한 그런 블러 현상이 적습니다. 거울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SLR 카메라에 비해서 거울이 없다 보니까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다는 게 폭이 좀 좁다, 두께가 얇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9세기부터 20세기 그리고 20세기에서 필름 카메라가 SLR 방식과 RF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